모든 사람들이 되게, 이거 표현이 좀 나쁠 수 있는데 약간 그 자기 중심적, 자기 본의적,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성을 하는 것도 성인들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결과에 도움이 되니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심으로 반성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평산 대표 변호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17년 정도 판사 생활을 했고 작년에 변호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들이 반성문을 읽기는 있습니다. 아니, 보지도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읽기는 읽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재판이라는 게 되게 기간이 길게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 들어오는 걸 다 읽진 않고 이제 대부분 반성문들은 맨 마지막에 몰아서 선고하기 전에 한 번에 쫙 읽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기는 읽고,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복붙해서 내는 피고인들이 있어요. 특히 뭐 구속된 피고인들 중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기 자필로 쓰긴 쓰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는 반성문은 좀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정성이 들어갔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는 거니까. 근데 사실 판사로서 반성문을 보는 태도를 살펴보면 뭐 반성문을 뭐 일필휘지로 너무 잘 써서 이건 감형해줘야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좀 의뢰인분들이 좀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반성문을 내가 멋지게 잘 쓰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반성문의 내용은 이제 자기가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쓰는 건데, 그거는 양형 요소가 원래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가지, 2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거든요. 반성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반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반성 안 하는 경우는 다투거나 아니면 인정은 하지만 되게 뻔뻔스럽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겠죠.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면은 플러스 1점이 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반성을 하느냐, 0부터 뭐 30까지 있다, 30까지 반성을 하는 내용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플러스 30점으로 하진 않는다. 왜냐면 여러 가지 양형 요소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비중을, 양형 요소가 뭐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10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양형 요소 10가지 중에서 이 반성하고 있는지가 5의 가치를 갖는다, 이 정도까지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거에 몰두하실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양형 요소 중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지,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탄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좀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번에 한 번은 용서를 해주라. 나랑도 합의를 했고 나한테 적절한 합의금도 줬다. 나는 충분히 이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니까 처벌은 좀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해달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 피해자의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반성문 뭐 10장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반성문에 막 공을 들일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판사님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감형해주면 어떡하냐,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사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판사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나한테 법정에서 뭐 아무리 뭐 100번 반성문을 쓰고 해봤자 그 피해자한테 사과했냐라고 했을 때 사과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범죄 유형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최고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형량도 가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범죄 중에서도 친족간 성범죄, 그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받으면서도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린 경우에는 이게 피해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뭐 한 5년 또는 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의 인생이라는 게 이 가해자에 의해서 평생 그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들,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친족관계에 있는 그런 범죄들은 지금 뭐 양형 요소들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특히 더 그런 범죄들은 강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변호사로서는 어쨌든 자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사람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범죄들은 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제 그 카메라 불법 촬영이에요. 근데 다 범죄는 인정하고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최대한 양형을 좋게 해서 제일 낮은 형을 받자 아니면 아예 선고유예를 받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합의도 했고 반성하고 있고 교육도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가지 중에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하고 있는 반성문도 냈고 탄원서도 냈고 지인들 탄원서도 내고 전과도 없고 거의 8개 나왔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10종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판사할 때도 그렇게 양형 요소가 대부분 갖춰진 사건들은 선고유예를 한 사건도 있어요. 판사가 볼 때 한 번쯤은 봐줘도 되겠다. 이 사람 예전에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도 그렇게 피해가 크지도 않고 또 피해자가 뭐 다 합의하고 했으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사건도 있거든요. 막 흔치는 않아요. 그게 왜냐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도 뭐 형사 단독할 때 선고유예 한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이건 좀 약간 근본적인 얘기인데 사람들이 전부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는 그 잘못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부분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이거 표현이 좀 나쁠 수 있는데 약간 그 자기 중심적, 자기 본의적,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성을 하는 것도 성인들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결과에 도움이 되니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심으로 반성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어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야 되니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질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합의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또 보통 들잖아요. 그래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물론 능력도 돼야 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는 그 노력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사과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다 거짓이다 막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그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그 적정한 금액 너무 많으면 못하겠지만 적정한 금액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이제 피해자한테 주고 합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사기 사건인데 특경 사기는 이제 금액이 엄청 커요. 그 사건은 피해자가 한 400명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이 500억 정도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기획부동산 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개발해서 이제 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금을 막 몇백 명한테 끌어모아가지고 처음에는 투자금을 이제 수익금을 돌려줘요, 매달. 근데 한 두어 달 정도 돌려주다가 이제 그 돌려준 수익금도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끌어들여서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하죠. 다단계처럼 이렇게 피해자들 막 여러 명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받은 돈으로 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 그 수익금 메꿔주는 그런 식으로 초반에 이제 메꾸면은 이제 더 피해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여기 투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막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피해자가 한 400명 정도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도 물론 다 구속이 돼서 되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피고인은 이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었고 전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건으로 너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자기도 알죠. 자기도 중형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한 10년은 받을 사건인데 이제 자기는 3년으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겠어요? 막 계속 갈 때마다 집행유예 3년 안으로 가능할까요? 막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변호를 하는 입장이지만 참 이게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성향을 좀 줄여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뭐 자기가 범행한 부분 이상을 죄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들이 도와줘야
도와주는 거고, 걱정해서 이제 눈물을 보이는 피고인들은 많죠. 특히 뭐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벌금,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집행유예, 그다음 세 번째는 실형이 나온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피고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 사실 음주는 되게 나쁘긴 하죠. 네, 나쁘지만 보통 일반인들도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긴 하잖아요. 안 걸린 경우도 많고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범죄자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던 분들, 예를 들면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주부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음주운전 3번 해가지고 구속돼 버리면 자기 그 삶에 치명타가 오게 되니까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사건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이지만 되게 하여튼 죄질은 나쁜, 3번이나 했다고 하는 건 나쁘긴 나쁘잖아요. 재범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판사님들도 망설여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들이 코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형을 적게 받으려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 그런 최후의 수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안에서는 또 좀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 판사할 때 했던 사건들에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은 너무 차고 넘쳐요. 예를 들면 뭐 폭행 사건에서 CCTV가 있어요. 요즘은 CCTV를 법정에서 다 틀어보거든요. 그래서 CCTV가 있어요. 근데 CCTV에서 때린 장면도 나와요. 때린 장면도 나오는데 아, 저건 때린 게 아니라고, 누가 봐도 때린 건데, 그렇게 나오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피고인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더 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부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그리고 다퉈야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면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형을 받는 거는 부당하니까. 그러나 이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그 증거가 명백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스탠스로 가야지 이제 나한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를 할 때는 피해자의 어쨌든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사과의 마음을 충분히 표시를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을 제시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피해자가, 가해자가 이제 자기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악의 합의 시도는 합의금을 먼저 던지고 이 정도로 합의하자라고 먼저 제시하는 게 최악의 합의 시도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안 받아주겠다, 그냥 처벌을 다 받아라, 너 엄청 세게 처벌받아라, 이거 아니면은 어쨌든 네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잘못을 네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사과의 마음을 받아줄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좀 용서를 해줄게, 그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범죄 피해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죠. 분명히 고통이 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사소송이 확정이 되면 또 민사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사랑 형사는 따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형사로 이 사람이 징역을 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냥 형사소송으로 바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절차적으로 번거로움, 소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범죄자가 처벌을 세게 받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고 뭐 징역 10년 받아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배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더 맞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것도 뭐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또 피해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고,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